네, 안녕하세요. 7월 17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명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자 와일드카드는 3장이며 남자 대표팀 아시안게임 일정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AFC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 팔레스타인 누락으로 인해서 다시금 재추첨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후 일정이 다시금 정해질 것입니다. 김학범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면서 언론에서 말했던 선수들을 왜 뽑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살펴보기 전에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골키퍼에는 조현우 선수가 와일드카드 한 장으로 들어왔고, 송범근 골키퍼, 수비수에는 황현수 FC 서울, 정태욱 제주 유나이티드. 그 정태욱 선수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과거 그때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이승우가 막 구급차를 부르면서 막 화를 냈던 장면에서 넘어졌던 그 수비수예요. 잠깐 그 일 때문에 좀 쉬었죠 많이. 네. 그 다음에 전북현대의 김민재 선수, 인천 유나이티드 풀백 김진야, 그 다음 수원 FC의 조유민, 부산 아이파크 김문환, 그 성남의 이시영 선수, 미드필더에는 이승모, 광주, 전북의 장윤호, 울산 현대 김건웅, 지금 현재 경찰청에 있는 황인범, 그 다음에 그 잘츠부르크 언더 팀에 있는 김정민, 그 다음에 포항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다시 들어온 이진현 선수가 뽑혔습니다. 공격수에는 와일드카드로 황의조, 또 다음에 토트넘의 손흥민, 광주의 나상우, 잘츠부르크의 황희찬, 그 다음에 헬라스 베로나의 이승우 선수가 뽑히면서 명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알고 이제 계시는 이강인 선수가 제외된 이유는 발렌시아가 훈련 차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김학범 감독이 직접 훈련을 지켜보며 선수의 기량을 점검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간접 비교만으로는 중요한 대회를 치를 수가 없고, 그 간접 비교라는 것은 이 선수가 발렌시아라는 팀에서 뛰는 것만으로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고, 직접 뛰게 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어디에 넣어야 될지를 알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그쪽 상대 구단에서 원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그 선수의 기량을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아시안 게임 멤버를 뽑는다라는 게 좀 부담이 스스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다음으로 갔을 때는 와일드카드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 다만 해외파 선수에 대한 합류 시점이 불투명하며 아직 해외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가지고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는 팀과의 협회가 이제 팀과 협의, 그리고 협회가 그것을 또 도와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합류 시점은 해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모두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조현우 선수를 뽑은 이유는 강현무, 송범근 둘 다 좋은 선수고 이제까지 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준 선수들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조현우를 뽑은 이유는 수비에 대한 안정화를 계속 찾고 했지만 결국 수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한 골 막으면 그것은 한 골 넣은 것과 같은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조현우 선수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기량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와일드카드로 선발해도 무리가 없겠다 생각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뭐 한편 떨어진 강현무 선수에게는 뭐 김학범 감독이 직접 미안하다고 했으니까요. 뭐 그게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고민이 좀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강현무 선수가 좋은 선수를 했지만 만약에 조현우 선수 안 뽑았으면 안 뽑은 대로 또 뭐라 했을 거예요. 강현무 선수 지금 안 뽑았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뭐 불만도 나오지만, 또 조현우를 안 뽑으면 왜 안 뽑았냐 분명히 뭐라 했기 때문에 뭐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냥 잘 뽑은 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왜 석현준 대신 황의조 선수를 뽑았냐라고 말하겠지만, 뭐 본인 스스로가 명지대 출신이고 연세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학연, 지연, 의리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제가 그 바탕에서 살아 올라왔기 때문이며, 자신이 이제 황의조를 2015년에 써봤던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선수를 뽑은 건 아니고, 뭐 어떠한 지도자가 성적 목전에 두고 그러한 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의 목표는 오로지 팀이 좋은 성적을 내서 금메달 따서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어느 한 팀이 개인의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의조를 선발을 했고, 석현준 선수와 비교 대상이 되고 있지만 석현준 선수를 제외해 놓고라도 현재 황의조가 컨디션이 되게 좋은 상태이며,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합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잘못하다가는 이 광주 FC의 나상호 선수 한 명으로만 예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와일드 카드를 공격 쪽에 2장을 투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팀 명단을 살펴보면 95년생 2명, 96년생이 6명, 97년생이 5명, 98년생이 3명, 99년생이 1명, 연령의 다변화를 주었는데, 이것은 나이를 보지 않고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만으로 팀을 꾸린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석현준을 뽑았냐, 왜 석현준을 안 뽑았고 황의조 뽑았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황의조 뽑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석현준 선수는 부상 당하고 난 뒤에 현재 지금 팀에서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부상 당하고 나서 이제 프리시즌 이제 막 들어갈 텐데 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석현준 선수의 몸 상태를. 그리고 원래 석현준 선수가 이적을 하기로 했던 팀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서 석현 선수가 2부 리그에서 뛰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약간 상황이 좀 꼬여버렸죠. 멘탈적으로도. 네, 좀 꼬여버린 상태이고, 황의조 선수가 현재 J리그 15경기에서 15경기 전 경기를 뛰었고, 2경기당 한 골씩 넣고 있어요. 15경기 지금 7골이니까 거의 뭐 2경기당 한 골이라고 봐야겠죠. 간바오스카가 현재 J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요. 네, 그건 맞는데 일단 그거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왜냐면 그런 후진팀에서 15경기 7골이면 뭐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당장 이 몸 상태로 봤을 때는 황희찬이란다. 황의조 선수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당장의 실력이 좋은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석현준 선수가 와도 잘했겠지만 선수가 당했던 부상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부상도 부상이지만 일단 몸을 끌어올리는데 당장 지금 끌어올린 상태에서 예선을 치르고 가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코앞인데 그런 상태죠. 네. 아챔? 아챔 예전에 뭐 예전 얘기하는 건가? 왜냐면 간바오스카가 아챔 못 나갔는데. 뭐 그리고 백승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백승호 선수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의 문제로 사실 회복 여부도 불분명하고, 회복이 됐다 한들 현지 더위와 적은 인원으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걸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도 그 부분에서는 같은 부분이고, 네. 이강인은 데려가고 싶었지만 구단이 차출 안 해줬으니까 뭐 그것은 차출 안 해주면 그만이죠. 아시안 게임이 강제로 뽑아와서 데려올 수가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줬는데, 툴룬컵이 끝나고 나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다시 한번 훈련 명단에 포함하려고 구단에 공문을 보냈으나 구단에서 자기들 유스 정책상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간접 비교만으로 이 중요한 대회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놓고 직접 비교해서 그 기량을 정확하게 평가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선수를 뽑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못 뽑은 거죠. 네. 앞으로 뭐 기회가 많을 선수이기 때문에 뭐 도쿄 대회에서 다시 한번 선수를 뭐 그때까지 뭐 잘 뛰고 있고
좋은 기량을 유지한다면 분명히 뽑힐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를 조금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기자들 질문 중에 손흥민이 처음부터가 아닌 8강 이후부터 합류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상황을 봤을 때는 합류는 100% 하는데 다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을 계속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천천히 보내주고 싶을 때고, 선수 입장에서는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네. 왜냐면 그래도 좀 뛰어야지 이런 그런 이제 조직력이나 좀 이렇게 스타일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8강전부터 간다고 하면은 바로 토너먼트부터 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 공격 자원의 3명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조금 아쉽죠. 왜냐면 이 8강 이후부터 얘기 나오는 것은 저번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토트넘이 알고 그런 식으로의 약간 대우, 처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팀 입장에선 당연히 피파 주간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8강 이후에 보내준다는데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대표팀 입장으로는 빨리 오는 게 좋죠. 황희찬, 이승우도 합류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불분명하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석현준을 뽑았으면 석현준도 해외파인데 지금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상호 하나만으로 팀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 황의조가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석현준까지 왔으면 석현준도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석현준도 뭐 만약에 구단에서 8강 이상 이후에 데려가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감바오사카는 이야기 됐다고 하니까 뭐 황의조가 들어온 게 중요한 거죠. 그럴 거면 황의조 말고 김신욱을 뽑았어야 된다고. 왜죠? 아니 감독이 황의조를 좋다고 하고 감독이 그런 타겟형을 쓰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왜 김신욱을 뽑았어야 했어요? 잘 모르겠네. 지금 김신욱은 리그에서도 마팅이 가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김신욱이 좋은 선수 맞는데 지금 월드컵 이후에 폼이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선수도 고생하고 있는데 왜 김신욱을 이야기 나온지 잘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신욱이 아시아에서 폭격 끼고 나발이고 김신욱이 지금 리그에서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신욱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데려가도 되는데 김신욱이 안 보여주니까 안 뽑았겠지. 아니 아시아에서 폭격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폭격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러시아에서 돌아와서 지금 폼이 안 돌아왔다니까. 아니 좀 잘해야 뽑지. 아시안 게임을 뭐 아시안 게임 우리가 저번에 인천에서 우승을 했다 해서 매번 나갈 때마다 막 결승을 가는 대회가 아니라니까요. 음. 아니 만약에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아니 김신욱은 수비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김신욱 썩어서 멀티형을 데려가지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갑자기 아시아 폭격기는 왜 나오는 거야?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세트피스에서 그럼 누가 골을 넣어? 아니 세트피스에서 하는 거 봤어요? 아니 뭐 김신욱이 뭐 러시아 월드컵에 세트피스 혹시 골 넣었어요? 제가 다른 걸 생각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뭐 김신욱이 최근에 그 K리그에서 세트피스에서 골 넣은 적 있어요? 지금 K리그 벌써 막 세네 경기 했는데 세 경기 정도 했죠? 네. 언제 골 넣었어요? 요즘에? 최근에? 난 김신욱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김신욱을 첫 경기 때 골 넣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정도로 전 김신욱을 좋아하는데 지금 김신욱 폼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김신욱 쓰냐니까? 본인이 만약 김신욱 팬이면 나 김신욱 팬인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 지금 김신욱 활용 가치가 안 나오는데. 김신욱은 마인드가 지금 자체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전북이 수비수가 없어가지고 수비로 나갔었을 때 두 골이나 먹히는 뭐 중요한 때 실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폼을 못 찾고 있는데 왜 자꾸 김신욱을 뽑으라고. 뭐 일단은 한 분만 말씀하시니까 뭐 그분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김신욱 얘기할 땐 아니에요. 네.
차라리 뭐 석현준 계속 얘기하면은 뭐 석현준은 팬이 있을 수 있고 스타일 때문에 뽑으라면은 그래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거는 뭐 할 말이 없는데 뜬금없이 김신욱은 좀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선수 뽑은 거에 대해서 3백 기반으로 경기를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애초에 풀백을 뽑기 어려워서 3백을 염두하고 선수를 뽑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일단은 전술상으로 포백이나 3백 둘 다 가동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고의 수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를 뽑는 데 있어서 선택을 이제 김학범 감독이 한 게 아니라 차상광 골키퍼 코치가 있는데 차상광 골키퍼 코치가 말하기를 조현우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는 것이 강현무나 송범근 둘 중에 한 명을 탈락시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강현무가 떨어지고 송범근을 뽑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마 이 골키퍼 코치도 말하길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 일단은 조현우를 선발로 쓰는 것 자체의 선택은 쉬웠는데 일단 강현무와 송범근의 기량의 차이에서는 둘 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는 경험인 부분을 그러니까 큰 경기를 뛰어본 송범근 선수를 뽑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송범근을 뽑은 거는 뭐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그 다음에 전북에서의 이제 위닝 멘탈리티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이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좀 더 준 거라고 말을 하면서 강현무 선수에게 또다시 이제 차상근 코치 또한 약간 사과의 뉘앙스를 또 풍기면서 언급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뭐 강현무 선수를 오랫동안 봤죠. 처음에 이제 강현무 선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골키퍼가 다 부상을 당하면서 뜬금없이 나와서 그 자리를 꿰찬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잘했죠. 네, 강현무가. 그 송범근도 이제 전북에 와서 홍정남이 똥 쌌던 부분을 치웠다라기보다는 그냥 홍정남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어받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조금 클럽 대항전을 나갔으니까 송범근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송범근이나 강현무나 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뿐이지 뭐 골키퍼 코치도 비슷하다라기 봤다고 하니까. 네, 조추첨 다시 한대요. 네,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 어디지? 팔레스타인인가? 거기가 누락이 돼가지고 네. 다시금 재추첨한다고 하니까 달라지겠죠. 원래 아시안 게임은 항상 말이 많아요. 똑같아요. 야구처럼 이게 그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있는 두 대회 중에 한 대회이기 때문에 항상 뽑을 때마다 학연, 뭐 지연, 인맥, 뭐 자기 제자 막 이런 게 항상 말 나와요. 이거는 뭐 어느 그 스포츠라도 한국에서는 아시안 게임 멤버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와도 또 할 말이 있는 거고 왜냐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선수 뽑는 데 있어서 이제 각각의 선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좋아하는 뭐 선수가 있다면 안 뽑혔을 때 좀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 다들 뭐 이제까지 멤버 나올 때마다 그러는 거니까. 아시안 게임 받기 힘들어요. 진짜 군면제. 뭐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뭐 야구는 워낙에 잘 먹으니까 뭐 좀 쉽게 간다고 봐야겠지만 축구는 저번에 인천 전에는 먹은 지도 꽤 오래됐었고 저번에 그러니까 인천에 했을 때 그때 안 먹었으면 지금 많이 군대에 가 있겠죠. 뭐 박주호나 김신욱이나 다 군대 가 있었겠지. 그때 안 먹었으면. 근데 그때 먹었기 때문에 다 뭐 마지막 박주호는 정말 그거 만약에 우승 못했으면은 바로 군대 가는 거였는데 운이 좋았지. 일단은 원래 조추첨이 한국이 괜찮았는데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누락이 됐다고 하니까 왜 AFC에서 그걸 누락시키고 조추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락된 팀을 다른 데 넣을 수도 없고 그냥 다시 조추첨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금 조추첨한 다음에 일정을 다시금 조율한다고 하니까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아시안 게임 멤버 뽑힌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 네. 5팀 들어가는데 다른 이제 그런 조건이 생기는 거죠.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수비 쪽은 어떤가요? 수비는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그래요. 네. 어차피 김민재하고 정태욱이나 황현수 쪽으로 가겠죠. 네. 김민재만 완전히 핵주전 갈 테고 정태욱이냐 아니면 다른 선수를 들어가면 쓰겠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아니면 지금 3백도 많이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 멤버면 3백을 좀 더 많이 생각한 거겠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수비는 좋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네. 전북 선수만 3명 있는 게 문제는 안 돼. 왜냐면 다 뽑힐 만한 선수예요. 전북 선수들이. 네. 장인호도 꾸준하게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잘했어요. 장인호도. 김민재는 뭐 말해 뭐해. 승봉근이야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면은 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현무냐 송봉금이냐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 있을 때 군면제 되면은 바로 전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 그런 사례가 있나? 농구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농구에서 그럼 바로 전역하나 보네. 그러니까 바로 뭐 전역한다고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 여기서 군인이 황인범밖에 없으니까, 그쵸? 네. 황인범밖에 없으니까. 투톱으로 갈 수가 없죠. 지금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나 이승우가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 한 명이 있으면 교체라도 하지. 여기서 투톱 가버리면 만약에 공격수 빼면은 뭐 원톱으로 중간에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경기를 조별 리그도 치러야 되는데. 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 다음 뉴스로 가도록 할게요. 웨스트햄이 필리페 안데르송을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는 클럽 레코딩 4,200만 파운드 630억을 기록했으며 계약 기간은 4년이라고 합니다. 뭐 웨스트햄이 지금 좌우 윙포워드만 데려오는데 1,000억을 넘겼었는데 돈 많이 쓰네요. 네. 이 정도 돈 쓰면은 그래도 유로파리그 건까지는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번 연도에는 에버튼이 그렇게 돈을 쓰더니 이번에는 또 웨스트햄이 그냥 돈을 쭉쭉 쓰네. 이 선수는 라치오에 있던 선수고 브라질 국가대표도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한 번도 뭐 국대는 국대니까. 이피엘이 돈 많죠. 돈이 되니까 데리고 있으면. 아니 뭐 크리스탈 팰리스도 아시아 투어하는 아시아 투어 하는데 여튼간에 이 선수가 클럽 레코드 기록을 세우며 이적을 했고 계약 기간이 4년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대출금을 전부 대신 상환해준 크로아티아의 안텔 레비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현재 바이른 뮌헨과의 링크도 뜨고 있는 안텔 레비치의 전 동료가 이번 일을 인터뷰하면서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레비치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에서 약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비록 19살 때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레비치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으며 그에 따르면 레비치의 동네는 약 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며 그 마을 사람들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직접 지불하면서 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며 뭐 도와주었다라고 하는데 뭐 금액이 어떻게든 쓰였겠죠. 좋게끔. 본인 스스로가 그곳에서 자라면서 축구했던 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았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상환해주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뭐 얼마나 금액을 상환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금액을 상환해줬다고 하니까 원래 팀이 잘 되고 선수가 잘 되면 훈훈한 일화 같은 거는 계속 나오잖아요. 좋은 거죠.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쿠르투아 영입 합의에 임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아자르와 쿠르투아는 레알이 노리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며 쿠르투아는 레알 영입 리스트에 없었던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적이 강해졌으며 그의 계약 상황은 현재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현재 첼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이며 이 이적료로는 3,500만 유로 465억 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레알은 이번에 그를 데려올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레알에 이 선수가 도착했을 시에는 연봉이 1,100만 유로 145억 원 선이 될 것이고 5년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 딸내미가 마드리드에 있으니까 항상 보고 싶다고 했었고 자기가 집에 가면 하는 일과 중에 딸과의 화상통화라고 했었는데 뭐 가족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냥 가족 얘기하면은 사실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죠. 그냥 뭐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아 정말 가고 싶은가 보다. 딸이 있으니까 정말 가고 싶은가 보다. 아니면 그냥 그 변명으로 뭐 첼시 떠나고 싶은가 보다.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그래도 뭐 가족 있으니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지. 첼시에서 그래도 잘해줬는데. 가족을 런던으로 이주시킬 생각은 안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오기 싫어했어요. 런던 생활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간 거예요. 네. 좀 다르죠. 딸이 좀 몸 상태도 좀 그랬었고 네.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더 원했었기 때문에 런던을 좋아해 외국인들은. 살기 좋잖아요 런던. 물론 뭐 날씨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데 가는 거 런던에 있는 걸 다 선호하는 편이니까. 그치. 왜 그 외질 와이프도 런던 떠나기 싫어가지고 에버튼을 이적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하도 이제 막 난리 부슬 치니까 안 간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첼시로 간 거고.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에서는 유벤투스의 이과인과 첼시의 모라타 수합딜을 유벤투스가 거절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유벤투스는 첼시의 모라타와 이과인 수합딜에 관한 첼시의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첼시는 사리를 감독으로 새 감독으로 임명을 하였으며 현재는 나폴리에서 조르지뉴의 영입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과인 영입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이지만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영입한 이후로 모라타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며 이과인에게 적당한 제의가 온다면 그를 판매할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유벤투스가 모라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 네. 관심은 좀 있었는데 뭐 일단 호날두를 데려왔기 때문에
호날두가 데려온 이상 이제 더 이상 공격수는 필요 없다. 자신의 뭐 잘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뭐 디발라도 뭐 사실 올렸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과인을 수합 딜로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유벤투스가 스탠스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유벤투스는 도르트문트의 만주키치 영입 오퍼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카이 이탈리아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도르트문트의 만주키치의 오퍼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만주키치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이고 호날두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번 시즌에도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벤투스는 호날두 영입 전에 만주키치를 매각을 하려고 좀 알아는 봤으나 호날두가 영입된 이후 만주키치를 데리고 있기로 결정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만주키치도 유벤투스를 딱히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 뭐 유벤투스도 이 선수를 좀 팔아야 되나 고민하는 상태에서 호날두가 확실하게 영입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유벤투스 챔스 우승 가능하냐고? 모르겠네. 챔스는 항상 뭐 가늠이 안 되니까요. 네. 레알 7번은 뭐 그만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달겠죠. 네. 그 라울 때부터 워낙에 대단한 선수들이 달았던 번호니까요. 하메스는 이적했잖아 미넨으로 완전히. 이 다음 소식은 첼시가 밀리코비치 사비치 영입 경쟁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첼시가 레알과 맨유의 목표였던 밀리코비치 사비치 영입에 다시금 이 경쟁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며 세르비아 태생의 이 스페인 이중 국적의 선수는 지난 2시즌 동안 라치오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첼시는 올 여름 이 선수를 스탠포드 브리지로 데려오는데 관심이 있는 사리 감독과 함께 이 사비치 영입 경쟁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파 팀을 간다라가 아니라 유로파 팀을 가려고 조르지니도 왔는데 사비치라고 못 올 건 없지. 나는 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챔피언스 리그 팀으로만 이적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캉테도 있었고 이 조르지니도 있었고 했는데 그 아자르도 버티면서 계속 뛰고 있는데 얘가 뭐라고 유로파 리그 팀을 간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지 잘 모르겠네. 가면 가는 거지 뭐. 라치오도 유로파예요 실제로. 유로파에서 유로파 갔는데 뭘. 선수에 대한 뭐랄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다음에 선수 영입하는 거 보면서 뭐 이 팀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가는 거죠. 네. 첼시가 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좋은 팀인 거 확실한데 그리고 딱 자기의 스타일을 좀 알고 있는 뭐 사리 감독이라면 이 세리아에서 많이 봤던 팀이고 선수고 본인도 많이 봤던 감독인데 잘 모르겠네. 첼시 잘할 거예요. 네. 그래도 이번 2000 뭐 몇 년도부터라고 해야 될까?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한데 그래도 첼시는 좋은 팀이니까. 조금 월드컵에서 보여준 게 워낙 없기 때문에 몸값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원하는 팀들이 있다고 하면 비싼 금액으로 이적하겠죠. 다음 소식은 풋볼 이탈리아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의 골로빈은 유벤투스의 제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아스날과 첼시가 골로빈에게 제의를 했지만 골로빈은 유벤투스의 제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체스크 모스크바는 골로빈 측에 현재 유벤투스가 제의했던 2,200만 유로 290억에서 더 높게 제시를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결국은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첼시는 체스크 모스크바가 더 큰 금액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3천만 유로 400억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400억을 만약 제시한다면 유벤투스가 제의했던 금액보다 100억 정도가 더 높은 금액인데 선택을 하겠죠. 네. 본인이 조금 돈을 덜 받고 유벤투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돈을 제대로 받고 구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첼시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고민을 하겠죠. 과거에 사리 감독이 골로빈을 영입하려고 좀 알아봤다고 하니까 뭐 그게 좀 잘 맞는 것도 있고 로만이 러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러시아 국적의 선수가 오는 것도 첼시에게는 좀 잘 맞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래도 좀 자주 볼 수 있는 첼시로 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경기 막판 때까지 활동량 많이 가져가던데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뛰는지.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가 보도하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토리노 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호날두가 토리노 공항에 도착을 했으며 그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 30분쯤에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날두가 나이키 티셔츠를 입고 나이키가 되게 소심하게 박혀있네. 아 저렇게 아니 저렇게 아니 뭐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조그맣게 박혀있는 나이키 티셔츠는 종종 봤는데 그 가운데 저렇게 좀 소심하게 박혀있는 건 좀 처음 봤네. 항상 막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건 봤지만 네. 여튼간에 이제 현재는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고 해요.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결승전 맨 오브 더 매치 선수로 결정된 사람이 그리즈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가 그리즈만이 되었고 좀 말이 많아요. 네, 특히나 이제 프랑스 이외의 나라에서는 다들 첫 번째 프리킥이 너무나 좀 얌생이 같았다.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심판이 실수를 했다. 주지 말았어야 될 득점이었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말이 좀 많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해외가. 확실히. 왜냐면 뭐 프랑스에 대한 적대심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월드컵이라는 큰 경기에서 이제 헐리우드를 한 그리즈만에 대한 뭐 비판일 수도 있고. 네. 뭐 끝난 거 어쩌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또 나오지 않게끔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 여튼간에 네. 그리즈만이 맨 오브 더 매치로 네.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푸시 라이엇이라는 단체가 결승 경기 도중에 피치 위로 난입을 하였습니다. 푸시 라이엇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반대와 페미니스트 및 동성애자 권리를 주장하는 유명한 밴드이며 이 단체 회원 4명이 월드컵 경기 도중에 경기장 위로 난입을 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2012년 모스크바 대성당에서 신성 모독 종교 모욕죄로 징역형을 받을 뻔했으나 인권단체에 의해서
기각이 된 바가 있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도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제지를 당했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뭐 보안 요원이나 이 경기장 관련돼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참 음, 짜증 났겠어요 진짜. 크로아티아가 조금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잡으려고 막 하다가 다시금 좀 흐름이 끊겼으니까. 누구였지? 이 단체 중에 한 명이 그 은바페하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는데 은바페가 또 받아주더라고. 하긴 뭐 안 받을 수는 없겠지 뭐 그냥 뭐 갑자기 코앞에 오니까. 근데 그런 거 받아주면 더 위험해. 어떻게 뭐 할 줄 알아? 거기서 뭐 칼을 들지 뭐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막 오면 도망가야지. 현술이 약간 너무 약간 안전해. 그 무지한 것 같아. 그 하이파이브 하자고 파이파이브 하면 어떡하냐? 그씨 진짜 몸에 뭘 숨겼을 줄 알고. 음. 큰일 나지 큰일 나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세상에 진짜. 조심해야지. 2018 러시아 월드컵 골든부츠는 해리케인에게 수상이 돌아갔습니다. 6골로 해리케인이 들어갔고 실버부츠가 벨기에 루카쿠, 브론즈부츠가 러시아의 체리셰프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리케인이 골든부츠를 가져가게 되었고 원래 예전에는 뭐 이게 좀 깨졌죠 중간에 그 원래 그 월드컵 득점왕 6골에 마이 6골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깨졌을 거예요. 이게 누가 깨졌지? 클로젠가? 아, 이게 깨졌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막 마이 6골 해가지고 되게 막 6골로 넣는 게 힘들었는데 파나마가 좀 맹글어주면서 또 되게 예전이지. 그 이후에 또 몇 골 넣었지? 호나우두 이후에?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 6골이 쉬운 골 아니라니까 정말 이 토너먼트에서 6골 넣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조별 리그랑 토너먼트까지 가서 6골 넣으려면 이게 힘든데 뭐 PK 골도 골이지 PK도 씨 넣기 힘든데 그 비슷한 것 같아. 항상 나오는 골수가 이 탑스코어러들은 아 호돈신 이후에 다 5골 6골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골든부츠를 받을 수 있을 골수죠 골수인데 뭐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그런 거 많이 신경 쓰긴 해 확실히 영양가가 좋으면 더 좋긴 한데 넣은 거 넣은 거니까 또 4강 간 팀이고 그런 거죠 뭐. 골든글러브는 쿠르투아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이 말하지만 마지막에 그 요리스가 그 이상한 뻘짓 안 했으면은 난 요리스가 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승팀한테 주는 게 커진 뭐 외국도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 마지막 그 뻘짓이 진짜 좀 너무 컸지. 그 짓을 했는데 걔한테 골든부츠 준다라는 게 너무 진짜 약간 모양새도 이상해지니까 그게 좀 많이 컸죠. 카리우스는 진짜 뭐 말 그대로 자기가 레알 마드리드가 왜 원하는 선수인지에 대한 수상의 또 이력을 하나 남기는 거니까 뭐 첼시나 레알은 좋아할 만한 요리스는 조금 나중에 평생 아쉽지 않을까. 하지만 우승했으니까 뭐 상관 있겠습니까? 뭐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승했으니. 아 카리우스라 했어요 내가? 아 요리스 미안해요. 아 하도 그 경기에서 이제 그 요리스가 실수하고 나서 뭐 카리우스 했다라고 뭐 아니 이제는 골키퍼가 뭐 그냥 실수만 해도 카리우스 했다고 하니까 카리우스가 머리에 너무 남나요. 빨리 이적을 시키든가 해야지. 지겨 죽겠다 진짜. 자 다음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국은 프랑스가 20년 만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타 국가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의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98년도에는 프랑스 자국에서 열렸던 대회니까요. 네. 포그바가 그 제스처를 한 걸 문자를 봤어요. 펜코에서 그 뭐지? 자기 이 엠블럼 가르치면서 뭐 나불나불 대지 마라. 내가 여기서 우승을 한 미드필더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한 것을 봤는데 그 가지고 많이 싸우더라고. 하지만 저 또한 이번 대회 포그바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껏 많은 팬들이 원했던 포그바의 절제가 있었다. 맨날 절제 못하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중거리 날리고 막 이상한 드리블 길게 해가지고 뺏기고 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포그바는 정말 딱 어느 감독이더라도 이러한 좌우 조의 윙포드가 있다면 그렇게 간결한 연결을 해주길 바랬을 텐데 조별리그부터 올라가는 결승전 올라가는 이번까지 끝까지 잘했었고 골도 넣었으니까요. 네, 골까지 넣었으니까 사실 포그바를 좋아했던 팬들 입장에서 그리고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포그바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죠. 정말 수비 가담도 잘해주더라고 심지어. 심지어 수비 가담까지 잘해주니까 무리뉴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더라고. 아 너무 잘했다. 포그바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감독이 원했던 그대로를 보여준 것 같더라고. 아마 무리뉴도 많이 칭찬하던데. 손바닥에도 타투를 했네? 몰랐는데? 지루? 아닌가? 타투가 아니라 그냥 글씨를 쓴 건가? 기뻐가지고. 음, 신기하네요. 나 처음 봤어요. 이거 사진에서. 내가 지루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루가 딱 감독이 원하는 역할을 해준 거죠. 잘 따내주고 수비 가담해주고 헤딩 경합해주고 뭐랄까 원톱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리하게 뭐 자기가 공격 포인트가 없으니까 무리하게 막 슈팅을 날린다든지 좀 더 무리한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역할만을 해줬으니까 물론 골까지 넣었으면은 너무 좋지. 그거는 뭐 너무나 땡큐인데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데시안 감독이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공격수가 지루라는 거죠. 지루가 정말 못했다라고 하면 감독이 쓰겠습니까? 안 쓰지. 쓰려고 하면 다른 선수가 정말 무지하게 많은데 감독이 원하는 걸 해주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우승하게끔 도움을 크게 많이 준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음, 네. 그렇지 않을까? 우승까지 한 마당에 못했으면야 뭐 좀 더 욕먹어도 괜찮지만. 아 심지어 내가 그 저번에 봤는데 피파 18에서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지루 카드가 나왔다 하던데 그 합성인가? 나 봤는데 그 지루 카드가 나왔다 하던데 그 가끔 피파에서 그런 뻘짓거리 잘해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 카드로 지루 거 나왔다고 하던데 구하기 어렵나? 네 봤어요.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팬코에 검색해 보면 CDM으로. 아 피파 19에는 요한 크루이프 카드 나온대요. 오 레전드 카드는 있으니까 지금도 나오면 재밌겠네. 다음은 이제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는 루카 모드리치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음, 잘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크로아티아가 압박을 받으면 보통 오른쪽 사이드에서 항상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이 왜 그렇게 되냐 보니까 수비에서 나아가는 공이 계속 거기서 뭉치더라고. 그러니까 좁은 데서 이 압박을 프랑스가 막 가하면 항상 마지막에 모드리치가 공을 거기서 탈압박을 해주면서 멀리 넘겨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페리시치나 레비치가 활기를 치면서 이제 활동량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역할을 정말 너무 잘해줬죠.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능력으로 봤을 때는. 맞아. 근데 그거 남았어요. 위증한 거. 얘 말고도 그 로브랜드 위증한 게 있어가지고 로브랜드 법정을 세야 돼요. 뭐 모드리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네, 모드리치도 그렇고 로브랜도 그렇고.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여튼간에 뭐 선수가 보여줬던 능력은 좋았다. 모드리치가. 그러니까 상도 받았겠죠. 결승까지 가고. 다음은 영플레이어상은 은바페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바페를 줄 수밖에 없었죠. 결승전에 골까지 넣었는데 저 나이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프랑스의 영건이라고 생각되면 저는 빠바르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 풀백이 수비에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좀 즐겁더라고. 원래 요즘에는 그 공격하는 풀백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공격적인 성향을 더 많이 보는데 저는 수비 잘하는 수비수가 좋아요. 여튼간에 뭐 공격 잘하는 풀백도 좋지만 수비 잘하는 수비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속 빠바르가 생각이 많이 남더라고요. 빠바르는 또 골까지 넣고 공격도 잘해줬으니까. 근데 약간 좀 그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에서 아니면 왼쪽에서 보여주는 공격 스타일이라고 하면 조금 막 뭐랄까 막 스피드도 빠르고 막 드리블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빠바르는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재밌게 하더라고요. 묵직하니. 근데 마르셀로는 둘 다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알베스도 수비도 잘하고 공격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월클인데 빠바르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중앙으로 뛸지는 봐야겠죠. 음. 다음 소식은 아르헨티나 샴피올리 감독이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상호 계약 해지를 하였으며 그가 데려왔던 비디오 분석관과 피지컬 트레이너도 함께 대표팀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냥 세비야 감독했으면 아마 더 좋은 명성을 가져가고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더 좋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을 텐데 아마 이번 월드컵 때문에 샴피올리는 좀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워낙에 성적도 안 좋았고 보여준 전술도 없고 제가 샴피올리한테 제일 실망했던 부분은 메사도 메사인데 선수 발굴을 1도 하지 않았더라고. 메사는 발굴이라기보다는 진짜 난 메사는 돈 받고 뽑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못했으니까. 게다가 풀백에 있어서 기존의 선수들 말고는 그 결국에 풀백 찾으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풀백 하나 없겠어? 쓸만한 뭐 좋은 선수 아니더라도 근데 타글리아피코나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전현무로 그냥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는 너무나 멍청했죠 진짜로. 메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이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에 뭐 파시온 얻었던 것도 그 장면에서는 사실 되게 별로였고 너무나도 이렇게 선수를 그 새롭게 감독이 올 때마다 아르헨티나가 선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감독들이 전술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감독들 하는 사람들마다 똥 싸는 게 결국 선수들에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협감이나 경쟁 심리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돼. 여기는 축협이 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아르헨티나도. 네. 완전 부정부패해가지고 심해요. 미드필더도 결국에는 해외파 애들로만 하려고. 아유.
그냥 나중에 세비야 뭐 감독 바꾸려고 할 때 다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클라인 이 선수의 전 여친이 더 선에 보도하기에 클라인은 자신이 임신한 도중 바람을 피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임신 8개월 차에 있는 26살 켈리 몰리나라는 클라인의 전 여자친구가 말하길 당시 자신은 리버풀 여성병원에 있었고 이 여자친구가 클라인에게 좀 병원에 남아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클라인은 친구들과 함께 런던에 가고 싶어 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는 금요일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잘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자신의 동생이 메이페어 나이트클럽에서 클라인이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사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달랐으며 몰리는 현재 클라인과 헤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자친구가 클라인에게 네가 바람피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클라인이 맞다 나 바람핀 거 맞다 미안하다 라고 인정을 했으며 뭐 그 인정한 것을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접 보도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다급하긴 하네요. 네. 임신은 이제 클라인을 임신한 거지. 뭐 양육비를 대겠죠 뭐. 근데 가방이 특이하네. 가방을 메고 옷으로 이제 점했다니까 이상한데 오프숄더 같은데 그 가방 못 훔쳐가게 하는 건가? 그 밖으로 매면은 훔쳐가니까 좀 특이하네요. 네. 보니까 지금 봤는데 아니 흘러내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옷 같은데 보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궁금하긴 하네. 어떻게 생긴 옷인지. 옷이 오프숄더겠지. 여기 훤한데. 이 여자분이 그 클라인 아이를 임신한 몰리라는 분. 아, 외국에서는 축구 선수는 너무 잉글랜드 축구 선수는 더더욱이나 유명한 팀에 있으면 좀만 이름빨만 있으면 너무 사생활이 참 그래. 아 여자분이 레시포드 아니냐고? 야씨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레시포드 느낌이 있긴 하네. 근데 없진 않네. 좀 있긴 하네. 자 다음 소식은 기자회견장에서 우루과이 국기를 두른 그리즈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앙투안 그리즈만이 기자회견장에서 우루과이 국기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한 우루과이 기자가 그리즈만에게 우루과이 국기를 두르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겠냐라며 물어봤고 그리즈만은 그럼 국기를 가져다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은 우루과이 국기를 두른 채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즈만은 팀 동료이자 우루과이 사람인 고딘과 히메네스와 아주 절친한 사이이며 자신을 우루과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경기 전에 우루과이를 상대로 8강전을 치렀을 때에도 그리즈만은 우루과이라는 나라를 존중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축하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근데 또 이거는 진짜긴 해. 워낙 고딘하고 히메네스랑 엄청 친하기도 하고 그 실제로 그리즈만 딸내미가 고딘 유니폼도 맞춰가지고 입고 응원할 정도로. 그리고 고딘이 프랑스랑 만나서 떨어진 것도 아는데도 뭐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네. 고딘이 이제 뭐 그리즈만 딸내미 만나면 엄청 잘 놀아주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좀 유대관계도 있고 뭐 선수도 사이가 좋다 보니까 고딘 딸 대부도 맞대요. 네. 그러니까 뭐 친할 수밖에 없지 뭐.
이 다음 소식은 풋볼 이탈리아에서는 첼시가 이과인의 계약 조건을 결정했다고 가장 빠른 보도를 하였습니다. 첼시는 이과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유벤투스에게 6천만 유로 795억을 지불할 준비를 마쳤으며 선수에게는 3년간 750만 유로 매년 100억의 연봉을 제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리가 첼시의 감독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이과인과의 재회를 바란다라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며 사리의 첼시 부임을 도왔던 팔리 라마디나가 양 클럽 사이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적 전문가인 지울리아는 수요일에 이과인 에이전트와 첼시 사이에 진전된 대화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유벤투스는 첼시가 제안할 795억이라는 큰 금액을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뭐 모라타 팔든가 뭐 어떻게 하겠지 뭐. 나간다면 지루를 데리고 있지 않을까? 모라타를 데리고 있으려고 할까? 모르겠네. 뭐 사실 지금 공격수가 너무 많아. 바추아이도 있는 이 판국에. 아니면 지금 사실 공격수가 필요한 팀이 한 팀 있거든요. 또르트문트. 또르트문트로 한 명이 갈 수 있어. 또르트문트. 또르트문트가 지금 야르몰렌코도 팔아가지고 돈도 좀 생겼고 또르트문트 지금 원톱이 없어가지고 네. 한 명 데려오긴 해야 되는데 뭐 바추아이를 재임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모라타를 데려갈 수도 있을 테고 요즘 또르트문트가 뭐 이곳저곳 많이 찔러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오리기 가면 좋지. 지금 리버풀도 뭐 오리기, 잉스, 스터러지, 이 버러지 3명들 이거 진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진짜 미어 터진다. 아 진짜. 클롭은 항상 그랬어요. 클롭은 말은 뭐 쓰겠다 믿음을 준다 하지만 클롭 안 써요. 네. 클롭은 자기가 안 쓴 선수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 클롭이 스터러지가 임대를 갔다 왔고 오리기가 임대 갔잖아요.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그렇게 해서 쓴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항상. 클롭은 자기 성향 아니면 절대 기회 안 줘요. 네.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 쓸마음이 있으면 안 내보냈지. 진짜로. 조금이라 쓸마음이 있었으면 절대 안 내보냈지. 그게 잔인한 사람이야. 나름. 아즈르가 나왔다. 첼시의 소식통인 맨로가 첼시가 아자르에 대한 바르셀로나와 레알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첼시는 애당 아자르에 대한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어도 다음 시즌까지는 아자르를 잡아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쿠르투아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아자르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첼시에서의 미래에 대한 의심과 레알로 가고 싶다라는 힌트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첼시는 3주 후에 마감되는 이적 시장에서 아자르를 팔고 싶어하지 않아 하며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을 그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첼시의 스탠스는 이적을 추진할지 첼시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해야 할 2년 계약이 남아있는 아자르를 다시금 좋은 계약 연봉 3천만 유로 4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을 아자르에게 제시를 할 예정이며 그의 대리인과 협상은 다음 주쯤에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자르가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아있고 뭐 일단 사리 감독이 요구했던 팀 내 꼭 남겨야 될 선수로 아자르와 윌리안을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팔 때 팔더라도 다음 시즌 팔겠죠. 일단은 뭐 재계약하면 너무나 땡큐인데
팔 때 팔더라도 다음 시즌쯤에 아마 진행할 것 같고, 이번에는 첼시가 그냥 안 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미친 금액의 막 아자르에 대한 계약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아자르가 가고 싶다 한들 1년은 쓸 것 같아요. 최소한 1년. 남은 1년에 그냥 팔겠지. 팔 거면 정말 정말로 우리랑 계약 안 할 거야 했을 때, 정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뭐 돈을 버는 게 나으니까 그때는 뭐 팔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소식은 그리즈만, 그 다음에 리카 에르난데스, 그리고 르마가 월드컵을 우승한 최초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가 되었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월드컵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대표했고, 우리는 그들의 성과를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부르살리코가 크로아티아의 월드컵을 최고 성적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성과를 알렸습니다. 르마는 오피셜 떴죠, 사실. 네. 떴어요. 르마가 뭐 꼬마로 간 건 좀 아쉽지만, 일단은 갔으니까 꼬마로. 르마가 한 번인가 나왔을 거, 조별리그인가? 뭐 그 누구야, 막 애들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어. 나오긴 했어. 아마 토방 같은 애들이 한 번도 못 나왔을 거예요. 토방 같은 애들이. 뭐 사실 뭐 르마 토방도 나왔어요? 토방도 나왔어. 그럼 다 나왔네. 골키퍼 빼고는 다 나왔나 보네. 한 번씩 맛을 봤구만. 그래도. 패키를 많이 나왔어. 킴펜베도 한 번 나왔을걸? 나 킴펜베 한 번 봤는데? 중앙 수비로 뛴 거. 코망은 뽑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 아니, 뽑혀 나오지. 뽑혀 나오지. 코망은. 페키르는 근데 페키르 항상 그 이제 교체로만 나왔으니까. 라미가 안 났구나, 수비수에서. 라미 여자친구가 그 경기 보러 왔던데. 그때 유명한 옛날 그 모델이잖아요. 몇 살 연상이랬더라? 여자가? 18, 살인가? 아무튼, 그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예, 아무튼. 라미도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닌데, 노장인데, 라미보다도 이제 나이가 좀 되게 많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모델이에요. 네. 코 이모 맞지? 네. 파멜라 앤더슨이니까 알고 있는 분 있네. 파멜라 앤더슨 나이 많지. 뭐 미심이 어때? 본인이 좋아하면 되는 거지 뭐. 다음 소식은 사스올로에서 뛰고 있는 베라르디가 AC 밀란과 피오렌티나의 오퍼를 거절을 했고, 선수는 AS 로마 이적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코레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사솔로의 베라르디가 AC 밀란과 피오렌티나를 거절을 했고, AS 로마로의 이적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베라르디는 로마에서 디 프란체스코 감독과의 사제 관계를 다시금 원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클럽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로마는 이 선수의 응답에, 이 바람에 응답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베라르디가 2018-19 시즌을 AS 로마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현지 언론에서는 전했습니다.
뭐 일단은 밀란이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안 좋아서 안 간다라기보다는 디프란체스코 감독이 사솔로 감독이 하다가 이제 로마를 갔으니까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데려갔을 때 잘 써줄 수 있는 감독한테 가겠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로마 가면 챔스도 나가고 어찌 될지는 봐야겠죠. 베라르디는 뭐 밀란, 유벤투스, 그 다음에 뭐 인터밀란 다 이제 오퍼가 떴었는데 본인이 이제 못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프랑스의 캉테가 월드컵 우승 후에 선수들 사이에서 자신도 트로피를 만져봐도 되는지를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역대 프랑스가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시상식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프랑스 선수단은 프랑스 국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을 돌며 팬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몇몇 선수들은 가족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월드컵 트로피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캉테는 동료들 뒤에서 조용히 시상식을 즐기는데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을 본 프랑스의 은존지가 주변의 동료 선수들에게 트로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캉테에게 좀 양보 좀 하라고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은존지와 프랑스 선수들은 월드컵 트로피를 말없이 바라보던 캉테에게 독사진을 찍으라고 권유를 했고, 그제서야 캉테는 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캉테가 월드컵 우승 시상식에서도 조용히 있자 그 모습을 귀엽게 본 팀 동료들이 그를 챙겨준 것이라고 해요. 네. 얘 스타일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쑥스러움이 많아서 말을 잘 못했대요. 원하는 것도 잘 말 못하고. 그래서 어릴 적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캉테가 좋아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또 물끄러미 뒤에서만 그냥 쳐다보는 그런 선수였다고 하니까. 뭐 어렸을 때나 컸을 때는 똑같은 거지 뭐. 사람 성격이 뭐 다른가? 똑같죠. 네. 저 때도 혼자 키가 작아가지고 뭐 좀 달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주면 주는갑다, 안 주면 안 주는갑다. 처음에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은 뭐 똑같지. 좀 쳐다보는 거 봐봐, 마음은 똑같지 뭐. 귀엽다. 고딘 유벤투스? 고딘 얘기는 어제 됐는데? 오피셜인가? 봐야겠나요? 고딘 오피셜 아닌가 보네. 어제 좀 오지. 어제 고딘 유벤투스 행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난 오피셜인 줄 알았잖아. 진짜. 아무튼 이제 귀엽네요, 캉테. 이 사진 보니까 캉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공부했어요? 아, 공부가 우선이지. 공부했으면 인정함. 공부를 해야지. 다음 소식은 프랑스 월드컵 우승으로 재평가를 받는 대륙이 있습니다. 뭐 다 알겠지만 이 아프리카 대륙이겠죠. 살펴보면 중앙 수비수 킴펜베는 콩고 개고, 움티티는 카메룬 태생의 선수고, 포그바도 이제 아프리카 기니계, 음바페는 아버지가 카메룬, 엄마가 알제리, 그 다음에 덴벨레는 어머니가 세네갈계 이제 사람이고, 툴리소는 토고 이중 국적자, 토고 출신. 그 다음에 캉테는 부모님이 둘 다 그러니까 말리계 쪽이고, 마투이디는 아빠가 앙골라, 엄마가 콩고, 은존지는 아버지가 콩고, 만단다는 콩고 태생, 그 다음에 나빌 페키르는 부모님 두 분 다 알제리 사람, 그 다음에 시디베가 세네갈계 그쪽 라인이고, 벤자민 맨디도 세네갈계, 르마는 엄마가 과들로프계고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딜라미는
부모님이 모로코 사람이라고 해요. 네. 지루는 이탈리아 쪽이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대륙 얘기는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네. 페키르가 알제리. 많죠? 네. 맞네요. 그래도 이걸 잘 모아놓은 프랑스니까. 요리스도 보니까 스페인 계더라고. 보니까 몰랐는데 바스크 지방에 요리스 마음만 먹으면 그 빌바오 갈 수 있는 거지. 뭐 나중에 뭐 갈 수도 있겠죠. 더 나이 먹고. 네. 만약에 케파가 떠나면. 자, 다음 소식은 토레스가 사간토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가 새로운 소속팀인 일본 사간토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토레스는 지난 10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제1리그 진출을 공식화했으며 지난 시즌을 끝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토레스에게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밝혔던 J리그 사간토스와 계약을 맺었으며 토레스가 스페인을 떠나 일본에 도착을 했고 전날 도쿄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가졌던 그는 오늘 연고지인 사가현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간토스의 수많은 팬은 오전부터 홈구장인 베스트 어메니티 스타디움에 운집을 했고 토레스가 유니폼을 입고 등장을 하자 크게 환호를 했으며 사간토스 팬들은 일본어로 감사하다라는 뜻인 아리가토에 토레스의 이름을 붙여 아리가토레스, 그러니까 약간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될까? 아리가토레스, 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 토레스의 입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재가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쟤들이 한 거예요, 쟤네들이. 네. 진짜로. 이 보니까 이 영상도 있는데 이 아리가토레스로 해가지고 응원가도 있는데 되게 이상해. 되게 음침해. 토레스도 막 이 뭐랄까 좀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이렇게 응원가 같이 불러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토레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 그 뉴스 영상을 아까 봤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내일 영상을 보여줄게요. 네. 한 2, 3년 있겠지 뭐. 연봉 많이 받으니까. 토레스가 예전에 일본이랑 그 경기한다고 일본에 온 적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되게 좋았나 봐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돈도 많이 넣겠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의 기억도 좀 살렸고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유니폼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사간토스는 정말 그 유니폼만 보면은 옛날에 이런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그 약간 그 나무 막대기가 들어간 거 말고 왜 동글동글한 이 종이팩 같은 거 들어가 있어서 먹는 거 있었잖아요. 띠가 이렇게 동글동글 들어간 거 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뭐였지 이름이? 뽕따는 이게 빨아먹는 거고 그 이제 네모난 그러니까 흰색 종이팩 안에 들어가 있는 동글동글한 거 엑셀런트 같은 느낌. 이런 그 아이스크림 있었어요. 빵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뭔지 알 거예요. 그 보면 알 텐데. 링키바인가? 아니 색깔이 이게 들어간다니까. 티코는 그 초콜릿이잖아. 링키바? 토네이도? 토네이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토네이도 아이스크림 맞네 토네이도 맞네 토네이도 맞아 토네이도 근데 나오는 데가 있나 보네. 토네이도 이런 거 있었어요. 토네이도가 이게 바가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토네이도 보여줄게요. 이게 색깔이 좀 다른데 어떤 거였냐면
이 네모난 그 이제 종이 받침대 있는 게 맞는데 이 보니까 바가 있었네. 바는 있었구나. 이게 딸기 맛이 있고 다른 게 있었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저 색깔도 있어. 제 바는 맞네. 내가 기억을 잘못해. 나도 오래돼가지고. 어. 이게 밑에 이 종이 껍데기도 있었는데 바도 있었네. 난 종이 껍데기만 기억나가지고 바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었어 이거. 음. 아 근데 무슨 맛이었지? 그냥 뭐 아이스크림 다 비슷하지 뭐.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아스는 그리즈만이 발롱도르 1위 순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스페인 아스의 기사를 살펴보면 월드컵 우승이 그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고 프랑스 월드컵 우승은 앙투안 그리즈만의 발롱도르 우승 권한에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은 이번 월드컵에서 4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 되었고 그의 소속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월드컵에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AT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는 올해 유럽 대항전 결승과 월드컵 결승에서 MVP로 선정된 유일한 선수이고 이런 경력이 그를 발롱도르 수상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스페인 아스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뭐 그런 거겠지. 자기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뭐 기사라고 봐야겠죠. 네. 월드컵 저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반짝거리고 진짜 진짜 월드컵인데 스페인의 지금 선수들이 물론 뭐 중앙에서 람이나 골키퍼의 만단다 같은 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진 90% 이상의 선수들이 2년 뒤인 유로 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고 더 강해지면 더 강해졌겠지. 뭐 코망이나 지금 안 나왔던 선수들 부상으로 뭐 못 나왔던 선수들 이제 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워낙에 또 강해지는 선수니까요. 뭐 중앙 수비에 라포르테도 이번에 대회에서 못 갔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정도 성적을 또 다시 기대할 수밖에 없는 팀 퀄리티가 됐으니까요. 무서운 거죠. 네. 마샬도 안 나왔지 뭐 따지고 보면. 네. 다음 소식은 로마니스타 언론에서는 리버풀이 알리송 이적료로 7천만 유로 이상을 제의했다고 알렸습니다. 리버풀은 더 이상 알리송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고 48시간 내에 몬치 단장은 해외에서 오는 연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팩트이며 역시 영국 리버풀과 런던에서 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알리송을 원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금 알리송 영입 경쟁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부분인데 리버풀 또는 첼시 둘 중 어디로 갈지만이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상황이 2, 3일 내로 결론이 난다면 리버풀이 알리송 영입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로마와 선수에게 적절한 제의가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리버풀이 제시한 액수는 이미 상당한 상태인데 보너스까지 합치면 7천만 유로 925억이 넘어설 예정이며 다시 말해 저것이 지난 시즌 세계 최고의 골키퍼 이적을 시키면서 현금화 하려는 로마가 원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몬치 단장은 이미 알리송이 팀을 떠날 시에 대안책을 강구해 두었는데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 소속이자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인 로빈 올센을 데려올 생각이 있으며 올센은 몬치의 영입 명단 최상단에 있는 골키퍼라고 합니다. 코펜하겐과 협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영입 금액으로 1600만 유로 215억으로
그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코펜하겐 그 경기를 어디서 봤지? 유로파리그인가? 그 되게 잘했던 경기 하나 봤는데 저번 시즌. 그 유로파리그인지 챔스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거기서 보면서 되게 좋았다라고 했는데 코펜하겐 나름 재밌었다고. 골키퍼 잘한다고. 근데 로마가 만약에 알리송이 나간다면 올센을 데려오면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조현우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지. 아시안 게임 우승하면 그때 실컷 해도 돼. 지금은 아시안 게임 우승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조현우 선수 얘기해봤자 뭐 합니까? 의미가 없는데. 남들이 보면 조현우 군대 안 가는 줄 알겠어. 근데 지겹다 이제. 앵간히 해야지. 맨날 조현우 얘기하고 있냐. 여튼간에 리버풀이 지금 알리송을 영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요. 아시안 게임을 무조건 우승해야 하죠.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안 게임 우승 못하면 조현우 바로 군대 갑니다. 100%. 정해진 수순이에요. 지금 일정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 다른 뭐 조현우가 만약에 나는 그럼 지금 그냥 팀에 남아서 더 돈 벌고 나중에 그냥 현역 갈게. 이거 아닌 이상은 조현우는 사실 공익으로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현역을 가는 건데 골키퍼로 뛰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바로 군대 가는 거예요. 바로 머리 깎고 가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상무로 가려면 이번에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면제 되면은 군대 안 가고 팀에 남아 있다가 겨울에 이적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날 테니까 아시안 게임 끝나면. 그러니까 그건 끝이고 뭐 만약에 우승하면 면제되면서 당연히 수많은 클럽에서 조현우를 12월 달에 데려가려고 하겠죠. 겨울 이적 시장 때. 그 유럽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다른 뭐 아시아 클럽에서도 데려갈 수 있겠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바로 가야 돼요. 예정이 돼 있는 거야. 조현우가 상무 가기로 한 거는 지원을 이제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해놓은 상태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가야 돼요. 네. 선택 여지가 없다니까. 1년 뒤도 없어. 바로 가는 거야, 바로.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에서 보도하길 밀란의 보누치를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세리아 A의 AC 밀란은 올 여름에 레오나르도 보누치를 이적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누치는 지난 여름 유벤투스에서 AC 밀란으로 입단을 했는데 이 이적은 4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았고 이 이적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누치는 저번 시즌 초반에 몬텔라 아래에서 고군분투했지만 가투소의 지도 아래 기량을 되찾았으며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밀란이 보누치를 올 여름에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고 맨유는 보누치를 원하고 있으며 보누치의 연봉으로 135억을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맨유가 제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밀란의 재정이 아주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구단이 느끼고 있으며 이제 이적료로는 3,200만 유로 425억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이 선수를 맨유가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벤투스에서도 보누치가 뛸 때 그 뭐 우길기 전문기에 대한 타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워낙에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 하든 말든 별로 생각이 없겠죠. 뭐 케이타야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가 한국에서 집중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내비친 거고 잘 된 거지 뭐. 알려진 게. 뭐 아파.
아 맨유 오면은 또 난리 나겠지. 네. 뭐 전범 이제 뒤에 타투를 한 선수인데 요코하마. 그렇지 아마 맨유 팬들은 좀 불안불안하겠죠. 아니면 벌써 작업하려고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맨유 가려거든 그 타투 지우고 가라고. 근데 보누치 성격에 그 지울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사실 보누치가 보누치가 고집이 좀 세잖아요. 네. 아 들어와서 유벤투스 나온 사람인데 나는 알레그리 밑에서 들어서 못 뛰겠다 해서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궁금하네. 다음 소식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던 소식일 겁니다. 네. 처음 보는 사진일 수도 있고요. 호날두가 유벤투스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네,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참 저 어, 신기하네요. 네. 갑자기 정말 순간적으로 간 거라 볼 때마다 와 정말 갔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 갔고요. 유벤투스 관련된 티셔츠를 입고 있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 사진 찍혔습니다. 네. 선수를 많이 하는 그 양파망이 있고 저희 그 박진영이 얼마나 세대를 앞서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진짜. 박진영이 좋아했던 그 옷인데 사실 양파망이라기보다는 그 배 껍질 그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박진영이 정말 그 시대를 너무 너무 앞서갔나 봐. 호아피래 호아피.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거지. 어제 그 마지막 그 어, 결승전에서 그 여자분이 그 이제 입고 나왔던 옷이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막 그 박진영 비닐옷하고도 좀 느낌이 좀 비슷해. 여기 유벤투스 지정병원이라 하더라고요. 네. 아니 나는 궁금해요. 호날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화제성, 흥행성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인식이 될까? 그러니까 세리아 A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좋아하는 이 매니아층은 있지만 그래도 참 정말 라리가보다도 안 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호날두도 라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호날두가 이탈리아로 가면서 어느 정도의 중계가 편성이 되고 어느 정도의 인기가 생길지가 궁금해요. 네. 아 세리아가 안 망했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세리아 리그가 망했다라고 하면 안 돼. 중위권료가 3인데 프리미어 리그하고 라리가 다음에 중위권료가 더 비싸요. 세리아가. 그만큼 아직도 판매되는 곳,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중위권료 가치가 높은데. 예전에 얘네가 그 인기 많았던 시절은 정말 7공주 시절에나 그때지. 독일이 더 낮아요. 중위권료는. 세리아가 외국에선 잘 나가.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다고 외국도 안 본다. 아, 항상 말하잖아요. 뭐든지 다르다고. 세리아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이제 막 그 선수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리그에서는 그 세리아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전술적으로 매니아층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고. 내가 처음에 축구 빠지게 됐을 때
그때 그쵸? 그때 뭐 70 시절 때니까요. 네, 한창. 일본은 애니메이션 자체가 이 이탈리아 쪽에 잡혀져 있던 게 많았죠.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슈토리도 이제 뭐 제노아 얘기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마라도나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좀 그 흥행 스토리 같은 게 좀 재밌었지. 그리고 명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명장도 많고 전술적으로 재미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외국에서 제일 쳐주는 이제 코치 라이센스는 이탈리아예요. 지금도. 그래서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은퇴하고 나서 앙리 같은 사람들도 다 이탈리아 가서 갔었잖아요. 라이스 따러. 실제로. 정말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축구적으로 되게 발전한 나라라니까. 그게 얘네가 얼마나 놀랐겠냐고. 월드컵 못 갔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드 되게 센데 걔 누구야? 걔 로마의 걔 누구죠? 그 로마의 걔 누구야? 터렉이. 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미드필더 노장. 걔 누구지? 아 맹갈자형. 아 그 맹갈자형 이름 뭐였지? 아 토티 말고. 아 터렉이 데로시. 아 무슨 토티야 이거 은퇴했는데. 아 데로시가 그랬잖아 마지막에 그 스웨덴과의 그 2차전 때 이기려거든 나를 쓰지 말라고 코치한테 대들 정도인데. 음.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도 그런 나라가 없지 사실. 넣어주면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사실 외국도 수순이죠. 근데 경기 이기고 싶으면 나 넣지 말고 다른 선수 넣으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네. 진짜로 참 나름 보면은 재밌는 나라예요. 그만큼.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정말 강하나 생각보다 정말 프라이드 세다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거. 그 그거 이제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옛날에 본 건데 그 외국인이 약간 몰래 카메라, 실험 카메라 같이 해가지고 그 이과인이 나폴리에서 유벤투스 이적하고 나서 나폴리의 유벤투스 이과인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 이탈리아 사람이 그 나폴리 지역에 유벤투스의 이과인 유니폼 입고 다니니까 정말 조용하게 말해주잖아. 너 정말 그거 입고 다니면 죽는다. 너 그거 입으면 죽어. 너 죽어. 너 진짜 큰일 나. 벗으라고 빨리. 다른 거 사 입든지.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아 진짜 진짜 죽는다니까. 걔도 무서워서 큰 데만 다니자. 큰 거리만. 어, 너 죽는다고. 유튜브에 있어요. 이 번역글 돼 있는 거. 자막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참 그 축구에 죽고 살고 옛날에 그 제가 그 사진으로 본 건데 나폴리 함식이 경기를 되게 못했어. 그러니까 함식도 이제 좀 지친 거지. 그러니까 나폴리 계속 뛰다가 지금처럼 잘 나갈 때 말고 쌀이 있을 때 맞는데 그 경기를 되게 못해가지고 아 그 어디 더비였던가? 그 나폴리 지역이 또 무섭잖아요. 그 좀 이게 형들 그 이제 좀 그 마피아 많잖아요. 나폴리 지역에 그 함식의 차를 뒤집어 깠더라고. 힘으로 그냥 뒤집어 놨더라고. 정말로 그 함식 차를 뒤집어 놨어요. 아예 그냥 함식이 워낙 뭐 그날 좀 안 좋았는지 아니면 뭐 플레이가 뭐 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막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뭐 함식이 근데 또 그냥 별섭지 않게 넘어간 거지. 무서워.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정말. 이탈리아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본 사람들은 그 눈에 담는 그런 추억 같은 거에서는 참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하는데
그 부수적인 이탈리아에서의 그냥 불편함 같은 건 너무나 힘들다고. 음. 그래도 가보고 싶죠. 그래도 가보고 싶지. 저는 그래도 밀란 더비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궁금합니다. 그 산시로를 너무 가고 싶어요. 주세페 메아차 산시로. 그 그게 너무 좋아. 같은 경기장을 쓰는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그런 이제 스토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밀란이 홈 경기할 때는 산시로, 인터 밀란이 홈 경기할 때는 주세페 메아차라 쓰잖아요. 그것도 좋고, 그 이제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AC 밀란이 홈에서 열리는 밀란 더비냐, 인터 밀란이 홈에서 열리는 그 밀란 더비냐에 따라서도 뭐 플랜카드나 이런 이제 모든 그 경기장 분위기 같은 거 다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진짜로. 그 뭐랄까, 인터밀란에 나카토모가 있고 AC 밀란에 혼다가 있었을 때 사실 나카토모는 뭐 주전으로 많이 뛰었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 괜찮았지만 혼다는 많이 믿음을 못 받았잖아요. 뭐 10번을 달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부러웠지. 그 밀란 더비를 어 혼다 나와서 뛴 적도 있기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세리아가 너무 많이 이제 무너진 상태였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였고. 세리아가 대세리가, 근데 사실 지금 분데스리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다라는 게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유입되는 팬들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탈리아는 유입되는 팬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분데스리가도 그걸 어떻게든 지금 바꿔보려고 하는데 투자가 안 되는 거지. 계속 분데스에서는 나가는 팀, 나가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미넨이 이 독식하는 리그에서의 재미가 느끼지 못하니까, 물론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도 골수 팬인 사람들은 가지만 이제 그게 안 돼요. 그 뭐랄까, 유입이 없다 보니까 분데스리가가, 심지어는 빈자리가 생긴대요. 주중 경기는 사실 빈자리가 생겨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뭐 분데스리가 측에서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말 경기에서도 빈자리가 생기니까, 특히 아우크스부르크는 계속된 꾸준한 그런 선수비 후역습 이제 경기 스탠스를 가져가다 보니까 인기가 뭐 주중이고 주말이고 계속 빈자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우리 K리그 입장에서는 4만 명이 오던 경기장이 3만 8천 명 왔다고 걱정 안 하잖아요. 또 많이 왔다 하지만. 근데 분데스리가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더라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도 전술의 다양화가 사실 없어요. 생각보다 분데스리가가 선수가 없어서 노잼이 아니라 되게 비슷해요. 전술이. 그 리그 안에서. 그리고 분데스리가도 사실 뭐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외국인 감독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뭐 지금은 좀 젊은 감독들이 생겨가지고 다행이지만, 그 전에는 되게 고인물 감독들이 항상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막 다 한국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비슷해지는 거야, 경기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문제점도 말하면서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분데스리가는 사실 지금 균열이 벌써 생긴 거지. 사실상 균열이 벌써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리그가 떡상할 수 있는 떡상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도 지금 4위, 그러니까 팀 내 리그 4위를 하면은 바로 다이렉트 진출하잖아요. 챔스 이제 조별 본선으로 가기 때문에, 인터밀란도 다행히 이제 뭐 시드는 4번으로 받겠지만 그래도 뭐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분데스는 이제 일본 선수가 많이 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인기 많죠 분데스가 전방위적으로. 그래도 일본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예요. 네. 걔네들도 눈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제일 뭐랄까 이슈가 많이 되는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인 거 알고 있지만 지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렇지. 그래도 뭐 일본은 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전방위적으로 많잖아요. 특히 뭐 동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많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본인 스타일적으로. 일본은 명예를 정말 선수들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명예라는 것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커리어에서 유럽의 생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자기 성향이니까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죠. 다만 그렇게 외국에서 특히나 선진 문화의 축구를 들어올 수 있고 그걸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국가대표 팀에서는 엄청난 큰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잉글랜드 축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왜 잉글랜드 선수들은 유럽을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느냐. 응? 독일,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다들 이제는 해외 축구를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가서 배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이 변화가 없다라고 막 그 비판을 하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사진을 넘겨달라고? 알았어, 이거 바꿔줄게.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빅리그니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맞죠. 네, 대우도 좋고. 근데 이제 대표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하는 거지.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뻥축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술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선수들이 잉글랜드에 있다 보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살아남기 위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최상의 티어에 있는 팀들은 각각의 이제 개성적이 있는 축구를 하지만 잉글랜드 국대 선수들이 모두가 다 그런 좋은 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팀에 있는 선수도 많지만 살아남기 위한 축구를 하는 팀의 선수도 많다 보니까 전술적 이해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펩이 스톤스를 처음 보고 전술 이해도를 보고, 얘는 뭐 하는 애지? 왜 이것밖에 이해를 못하지? 내가 움직임을 뭐라 말하려고 했을 때 얘가 이 다음 거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데 전술적 이해도가 없으니까, 항상 에버튼 시절에 스톤스에게 바랬던 것은 넌 이거만 해 라고 했을 때는 그 정말 그 뭐랄까 할 줄 아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못 해내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뭐 펩이 잘 가르쳤으니까 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새로운 감독들이 뭐 외국 감독들이 맡았을 때 결국 그거를 끌어내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결국 그런 것들은 프로팀에서 이제 자기가 뛰고 있는 클럽팀에서 배워서 늘리는 거지. 그걸 국대에 와서 갑자기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황선홍, 최용수, 일본? 일본은 한국의 공격수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어 사실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일본보다 덜한 게, 공격수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은 너무 높아요. 뭐 사실 근데 어느 나라건 외국 선수에게 공격을 의존하는 건 다 비슷해요. 그 안에 이제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를 발굴해내고 자국 선수를 이해도가 높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잘 살리는 편이죠.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꾸준하게 똥 개부여도 개보가 나오긴 하니까. 똥 개부여도 개보가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똥 개보가 끊길라 그래 막. 거의 뭐 박주영 그 라이벌이었던 히라야마 맞을 거예요. 그 말라가지고 네덜란드 리그 잠깐 진출했다가 막 비교 많이 했었죠. 히라야마. 근데 히라야마도 뭐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모리모토, 일본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그 카타니아에서 뛰었던 빡빡이 모리모토도 망했고, 뭐 많이들 망했죠. 외국 진출을 하지만 일본 선수들이 특히나 외국 진출을 할 때 예전에는 좀 약간 좀 뭐 마인드가 약해서인지 잘 못 버텼는데 요즘에는 잘 버티대. 오히려 더. 세대가 변한 거니까. 황희찬 스트라이커죠. 네. 황희찬은 윙어로 보면 안 돼요. 스트라이커예요. 팀 내에서도 그 클럽에서도 이제 투톱으로 뛰니까. 황희찬은 그 볼터치 가지고 윙포도 절대 못 뜁니다. 네. 우리나라는 맨유 아스날까지 갔었다고? 일본도 맨유 아스날까지 갔어요. 가기는. 뭐 중국도 갔는데 뭐 심지어. 일본 더 가면 더 갔지. 이나모토도 가고 걔 누구야? 걔 꼬마애도 다른 일본에도 갔었잖아.
네. 갔으면 우리보다 더 갔지. 일본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본은 나카타가 스쿠데토 우승했었죠. 분데스리가는 그 하세베가 분데스리가 우승했었죠. 카가와도 우승했었고 그다음에 누구야? 오카자키도 우승했었고 우승 우승한 멤버 생각보다 몇 개 있어요. 각 그 리그별로. 네. 의외로. 네. 챔스 우승은 없지. 근데 우리도 챔스 우승이라고 하면은 우승은 맞지만 그 뭐랄까 좀 약간 좀 찝찝한 박지성이 우승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선발로 뛰었던 경기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고 결승에서는 뛰지 못했으니까요. 네. 좀 뭔가 완전히 베스트 11을 뛸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지 뭐. 음. 다 메시만 그지 뭐 그때 메시야 뭐. 지금 메시도 쩔지만 그때 메시는 막 완전 치달까지 있어가지고 더 무서웠는데. 맞아요. 호날두가 여튼간에 유벤투스에 그 관련돼 있는 네, 지급품을 입고 유벤투스의 마크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메디컬 테스트에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이고 아마 이제 개인적인 인터뷰는 오늘 자고 나면 다 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건 또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축구 뉴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보 같은 거는 뉴스에서 안 하고 바로 유튜브로 이제 올릴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 보시기 편하게끔. 그리고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그러니까 펄치 등록해 주시면 이렇게 생방송과 녹화 방송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